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아파트 건설을 주로 하는데 회사 일의 특성상 준공이 시작되는 한 지역에서 3, 4년 정도 머물며 일을 하고 완공이 되면 다른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들에서 생활을 했었죠. 아내는 원래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는데 저와 결혼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우면서 지냈고 저를 따라 사는 곳을 함께 이동했었죠. 그런데 아들 서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부터는 전학을 자주 하면 아이에게 좋지 않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아내와 아들은 고향집에 남고 저는 현장에 따라 거처를 옮기면서 주말마다 집으로 돌아오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말부부로 떨어져 지내면 사이가 안 좋아진다더라 라는 말도 많았지만 저희 부부는 꽤나 안정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 기저에는 애교 많고 착한 아내의 노력도 있다고 생각했죠. 아내는 원래 성격이 애교가 많고 여성스러운 편입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가까워지지만 여전히 저하고는 알콩달콩 연인처럼 지냈죠. 저희는 자주 통화를 했는데 그럴 때면 아내는 여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우리 서준이 아빠 보고 싶다고 계속 그러는데 나는 오죽하겠어. 당신 오는 금요일만 손꼽아 기다린다니까? 나도 우리 여보랑 서준이 너무 보고 싶다. 그래도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 나도 그래. 얼른 와, 보고 싶어요. 주변에서는 결혼한 지 14년이나 됐는데도 어쩜 그렇게 꿀이 떨어지냐며 아직도 연인 같다고 부러워하곤 했죠. 저 역시 싹싹하고 예쁜 아내 덕분에 늘 힘이 났고 몸은 떨어져 있어도 늘 마음만은 가까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서준이가 주말에 태권도장에서 1박 2일 캠프를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가면 아내와 저 둘이서 오붓한 주말을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주말에 집에 못 내려갈 것 같더군요. 그래서 아내에게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번 주말에 일이 있어서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제 말에 아내의 목소리가 급격히 시무룩해졌습니다. 크게 실망한 눈치였죠. 아, 정말? 이번 주 뭐다? 서준이도 마침 없고 해서 둘이서 맛있는 거 먹고 술도 한잔 하려고 했는데. 그러게.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이 그렇게 됐네. 일 때문인 건데 어쩔 수 없지. 알았어요. 밥 잘 챙겨 먹고. 아내는 서운해했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주말에 집에 내려가는 낙으로 사는데 못 내려가는 날에는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공교롭게 일이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요일에 가는 건 안 되지만 토요일 점심시간에는 출발할 수 있겠더군요. 다시 가겠다고 연락을 하려다가 아내를 놀래켜 주려고 따로 연락 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지역과 집은 차로 3시간 정도 거리였죠. 그렇게 열심히 운전해서 한달음에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겠다고 했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집에 들어가 보니 아내는 집에 없었습니다. 어디 잠깐 나갔나 보네. 저는 아내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기다렸습니다.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 그냥 놀래켜주고 싶기도 했고 또 금방 오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저녁 8시, 9시 시간이 흘러도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늦게 어디 멀리 갔나 싶어서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도 받지 않았더라고요. 한참 뒤에야 여보 왜? 나 지금 민정이 만나고 있어서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문자만 짤막하게 돌아왔습니다. 민정 씨도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는데 이 시간까지? 의아했지만 일단 기다렸습니다.
친구 만나러 갔다는데 괜히 재촉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집에 와서 기다린다는 얘기는 굳이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내를 기다리는 동안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주자는 생각에 베란다에 널려있던 빨래를 걷었습니다. 아내와 제 옷가지들을 차곡차곡 개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처음 보는 셔츠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내 옷을 샀나 싶은데 가만 보니 제가 평소에는 입지 않을 화려한 색깔이고 사이즈도 제 사이즈가 아니었습니다. 브랜드도 비싼 브랜드더라고요. 제 것도 아니고 딱히 아들 서준이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입을 만한 옷도 아니었거든요. 이건 누구 옷이지 싶으면서도 그때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오면 물어봐야지 하고 말았죠. 그리고 아내를 기다리며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새벽 1시인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더군요. 이 시간까지 안 왔다는 것에 놀라기도 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려 하는데 그제야 때마침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 아내를 기다렸는데 아내는 술에 좀 취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오던 아내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는 저를 보고는 무슨 귀신이라도 본 듯 기절 초풍하며 놀라는 겁니다. 어머 깜짝이야! 여보! 그 모습에 저도 덩달아 놀랐죠. 많이 놀랐어?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한 건데 이렇게 놀랄 줄 몰랐네. 그런데 그때 아내의 표정이 좀 이상하더군요. 단순히 너무 놀랐다기보다 좀 당황스러워 보였거든요. 못 내려온다더니 어떻게 온 거야? 일이 빨리 끝났지. 근데 당신 술 먹었어? 여지껏 민정 씨랑 있었던 거야? 맞아. 민정이랑 있었어. 그런데 아내는 여전히 당황한 얼굴로 저를 잘 못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아내는 막 웃으며 저한테 변명을 하더라고요. 나 지금 너무 놀라서 갑자기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놀랐잖아.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그랬어.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놀랬을 줄 몰랐지. 애 떨어질 뻔했어. 다음에는 연락 좀 꼭 주고 와. 알았어. 근데 이 시간까지 민정 씨는 왜? 그게 실은 민정이가 남편이랑 이혼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갑자기 이혼? 그래서 상담해주고 왔어. 민정이가 나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나도 그만 집에 가야 되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겠더라고.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남편이랑 사이 좋았잖아. 그 집 남편 돈도 잘 번다고 했고. 뭐 부부 사이 일은 부부만 아는 거지. 그랬구나. 그래서 민정 씨 달래주다가 늦은 거구나. 응. 민정 씨도 많이 속상한가 보네. 아예 이혼한대? 뭐 그렇대. 사이 안 좋은 지 꽤 됐나 봐. 그러니까 울고불고 하지. 저기 여보, 나 들어가서 옷도 좀 갈아입고 씻고 나올게. 그렇게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려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무심결에 물어봤습니다. 참, 내가 빨래 다 개어놨어. 근데 못 보던 옷이 있던데? 이거 누구 거야? 아내는 화들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이 옷 말이야. 이거 뭐야? 내 거 아니지? 그거 민정이한테 받아온 거야. 민정 씨한테 이 옷을? 이거 남자 거잖아. 맞아. 그거 민정이 남편 건데 비싼 브랜드잖아. 근데 사이즈 안 맞다고 해서 내가 우리 신랑 입혀야겠다고 달라고 했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 웃었죠. 이거 내 사이즈도 아니야. 그리고 무슨 남의 옷을 받아와. 워낙 비싼 데 건데 민정이가 남편이랑 사이도 안 좋고 확 버려버릴까 하더라고. 근데 아깝잖아. 그래서 나 달라고 했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걸 왜 받아와.
그리고 나랑은 사이즈도 안 맞는데 뭐. 아, 그런가? 나는 워낙 비싼 브랜드니까 아까워서 안 되면 중고거래 사이트라도 올리려고. 하여튼 우리 마누라 살림꾼이야. 아주 알뜰한 건 알아줘야 된다니까. 근데 이런 거 괜히 받아오지 마.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내가 이런 요란한 옷을 입겠어? 아, 그치. 맞아. 그냥 돌려줘야겠다. 아내는 웃더니 제 손에서 옷을 받아가더라고요. 사실 아내의 행동이 평소 같지 않았고 뭔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있기도 했고 친한 친구의 이혼 위기에 함께 아파하는 아내였기에 더는 아무 말도 않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저는 아내가 제게 엄청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주말을 맞아 집으로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마트에 들러 장을 보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에서 우연히 아내의 친구 민정 씨를 본 겁니다. 사실 같은 마트를 이용하고 있었고 그전에도 한 번씩 본 적이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이혼 위기라던 남편과 너무나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장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인사를 하자 둘 다 반갑게 인사를 했고요. 곧 이혼할 예정이라더니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민정 씨는 저보고 어머 영민 씨 오랜만이에요. 주말이라서 내려온 거죠? 아, 예. 근데 세정이는 왜 같이 안 왔어요? 아, 집으로 가는 길에 뭐 살 게 있어서 잠깐 혼자 들른 거라서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통 바빠서 세정이 못 본 지도 꽤 됐네요. 조만간 부부 동반으로 한번 봐요. 애들 데리고 캠핑이라도 한번 가던가. 예, 그러죠. 그렇게 민정 씨와 민정 씨 남편과도 인사를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민정 씨는 이혼 위기도 아니었고 심지어 최근에는 아내를 안 봤다고 했으니까요. 그날 민정 씨를 만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아내는 어디에 있었던 건지, 누구랑 그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던 건지, 저는 그날부터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병이라는 게 한번 시작되고 나니 마음이 지옥이 되더군요. 아내의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고 수상해졌죠. 평일에 떨어져 지내다 보니 그 의심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주말에 집으로 간 날 밤늦게 아내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아내의 휴대폰도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잠금 패턴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원래 아내는 잠금 패턴을 안 썼는데 그것마저도 의심이 되더군요. 내가 쓸데없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내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으니 속만 타들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바쁜 일 때문에 집에 내려가지 못했죠. 토요일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일요일은 늦은 시간까지 늦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서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어젯밤에 집에 왔다가 그냥 갔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서준아. 아빠는 이번 주에 안 내려갔는데? 이상하다. 어젯밤에 자고 있는데 누가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빠 온 줄 알고 나가볼까 하다가 너무 졸려서 그냥 잤는데. 화장실 쓰는 소리도 들리고 엄마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도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아빠인 줄 알았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집에 간 적이 없는데 아들이 잠결에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뇨. 소름이 쫙 끼치면서 동시에 분노가 차오르더군요. 그와 동시에 그 정체 모를 옷도 덩달아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친구인 민정 씨 남편의 옷인데 버리긴 아까운 좋은 옷이라 받아왔다고 했죠.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보니 말이 안 되더라고요. 아내는 아마도 누군가를 집까지 불러들인 모양이었고 그 누군가의 옷인 것 같았습니다. 저랑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집이 비는 사이 모르는 남자를 불러들였다고?
집에 옷을 놔둘 정도로 자주 드나들었다고? 게다가 심지어 어제는 밤늦게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였다니, 그것도 작은 방에 애가 자고 있는데? 그 순간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아내에게 따질까 했는데 딱히 물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전날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지만 그건 잠결에 잘못 들은 거라고 하면 그만이고 자기는 딴짓한 적 없다고 우기면 끝이니까요. 너무 분노하고 기가 막혔지만 명확한 증거를 들이밀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고민 끝에 저는 화요일에 연차를 내고 몰래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정기적으로 문화센터에 가서 강좌를 배우는 게 있는데 그게 화요일이었거든요. 주차장에서 기다리면서 아내가 나오는 걸 확인한 후 집으로 들어갔죠.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안을 보는데 그곳은 더 이상 제 보금자리가 아닌 역겨운 배신의 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안방에 아주 작은 녹음기를 숨겨두고 나왔습니다. 최대한 장시간 녹음되는 제품으로 해두긴 했는데 제가 주말에 다시 돌아오기 전까진 뭔가가 녹음되어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녹음이 정말 되어 있었고 그것을 확인하고 온몸이 분노로 떨리는 것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녹음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 서준이 학원 갔어. 지금 와도 돼, 자기야. 아, 그래? 그럼 가게 맡겨놓고 금방 갈게. 참, 지난번에 와인 심하게 튀어서 놓고 간 셔츠 그거 챙겨놨어? 챙겨놨어. 안 그래도 저번에 남편이 와서 깜짝 놀랐잖아. 하필 그걸 발견해서. 헐, 대박. 그래서 뭐라고 둘러댔는데? 아, 친구 남편 거라고 했지. 좋은 옷이라서 받아왔다고. 우리 남편 순진해서 그런 거 다 믿어. 와, 진짜 대박이네. 진짜 완전 순진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선 용암 같은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순진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믿어준 거였습니다. 14년의 세월을 믿음으로 지켜왔는데 아내는 저를 완전 바보 취급하면서 이 남자와 놀아나고 있더군요. 게다가 상습적으로 집까지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 대담함이 엽겹기까지 하더군요. 그 둘의 대화 내용으로 유추해보니 그 남자도 저희 아파트와 같은 곳에 살고 있고 또 저희 아파트 상가에 있는 카페 주인인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에게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 같았고 틈틈이 저희 집에 놀러왔던 것 같더군요. 심지어 늦은 밤에 저희 집에 드나들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제 아들이 들었던 그 소리는 바로 상간남이 들어오는 소리였던 겁니다. 저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가 갈리고 생각 같아선 그 두 것들 인생 종치게 만들고 싶더군요. 저는 아내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할지 잠도 자지 못하고 내내 고민을 하고 또 했습니다. 내 결혼 생활이 아내의 배신으로 이렇게 끝이 났구나. 이렇게 처참하게 농락당했구나. 생각할수록 참담하고 기가 막혔죠. 그렇게 주말이 다가왔고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어조로 아내에게 말했죠. 이세정. 갑자기 왜 이름을 불러? 성까지 붙여서. 아내는 웃으며 장난을 쳤지만 그 웃는 얼굴을 보는 것까지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내가 딱 한 번만 물을게. 나한테 진짜 할 말 없어? 이 집에 남자 부른 적 없냔 말이야. 그 말에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장난쳐? 맞아,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사람을 뭘로 보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나를 못 믿어? 나 진짜 어이가 없네.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야? 하면서 펄쩍 뛰는 겁니다. 너무 기막혀하고 억울해하는데 만약 제가 증거가 없었더라면 정말 아내는 결백하다고 믿을 만큼 연기를 잘하더군요.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차분하게 말했죠. 상가 카페 사장. 그 인간이 우리 집 왔었잖아. 툭 하면 드나들잖아.
제가 구체적인 상간남의 정체까지 말하자 아내는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그 사람이 누군데? 당신 왜 이래? 무슨 의심병 걸렸어? 라며 바득바득 우기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제 휴대폰으로 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두 사람의 역겨운 대화가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울려 퍼졌죠. 녹음은 생각지도 못했던 아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고 녹음이 끝나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래, 내가 당신도 없고 너무 외로웠다가 어쩌다가 딱 한 번 그랬거든? 그랬는데 이 남자가 딱 한 번 그런 걸로 나 협박하면서 남편한테 다 알려버릴 거라고. 그래서 나도 그 후로 어쩔 수 없이 만난 거야. 협박당해서 만났다고? 맞아. 여보, 정말 미안해. 근데 나도 피해자야. 이 남자가 얼마나 악질인지.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저는 아내의 팔을 잡고 상가로 갔습니다. 아내가 일단 놓고 얘기하자고 난리를 쳤지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눈에 뵈는 게 없었죠. 저는 막무가내로 아내를 데리고 카페로 쳐들어갔습니다. 주말 낮이라 그런지 카페 안에는 사람이 꽤 많았죠. 그리고 카페에는 아내의 상간남으로 추정되는 남자 한 명과 바로 옆에는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아마 부부끼리 장사를 하는 듯 했죠. 저는 속으로 저 새끼구나 생각했습니다. 목소리는 들었지만 얼굴은 처음 봤죠. 뺀질뺀질하게 생긴 놈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팔을 확 놓고 그 남자 멱살을 확 잡았죠. 제가 갑자기 사장 멱살을 잡으니 그의 아내도 소리 지르고 카페 손님들도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이러는 거야? 네가 내 마누라 협박한 그 새끼지? 협박이라니. 내 마누라랑 자고 그걸로 또 협박해서 우리 집까지 수시로 드나들었다며 이 미친놈아. 저도 다 압니다. 아내랑 그 상간남이 쌍방이라는 것을요. 서로 좋아서 만났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개망신을 줄 작정으로요. 제 말에 그 상간남은 멱살 잡힌 채로 제 뒤에 있는 아내를 쳐다봤고 제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쪽팔리긴 한지 얼굴 가리고 난리였죠. 그 상간남의 아내는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로 멍하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간남은 식은 땀을 흘리며 쩔쩔 매더군요. 저기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오해 같은 소리 하네. 너 저번 주 토요일 밤에 우리 집도 들어왔었다며. 우리 집 비밀번호까지 안다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말에 상간남의 아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그날 친구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가집 간다고. 당신 말해봐. 그날 상가집을 간 게 아니라 저 여자 집에 갔던 거야? 상간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 매더라고요. 카페 안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엄청났죠. 너 이 새끼 따라와. 경찰서로 끌고 가서 콩밥 먹일 테니. 잠시만요 선생님. 뭔가 오해가 있는데. 선생님 아내분이랑 잔건 맞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협박하고 그런 적 없습니다. 이세영 씨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 이세영 씨가 남편이랑 주말 부부라고. 집에도 잘 안 오고 너무 외롭다고. 툭하면 연락해서 술 먹자고 하고 집에 오라고 했잖아. 그 말에 제 아내도 기함하더라고요. 미쳤어요? 내가 언제? 네가 먼저 꼬리쳤잖아. 집 비번도 네가 알려주고. 야, 입 안 닥쳐?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저는 상간남 멱살을 풀어주고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그 순간까지도 아니라고 저 자식이 거짓말 하는 거라고 하는데 참 가관이더라고요. 저 상간남하고 아내는 서로를 삿대질하며 네가 먼저 꼬셨네 나는 피해자네 싸우고 있었죠. 그 와중에 상간남 아내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자기 남편을 돌려세워 싸대기를 때렸고 덩달아 제 아내의 머리채까지 잡았습니다. 울고 악쓰면서요. 머리채 잡힌 아내는 저보고 애타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으면 혼나야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수라장을 그냥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등 뒤에선 아내의 비명소리와 상간남이 말리는 소리, 그리고 상간남의 아내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일은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습니다. 카페도 바로 임시유업 내걸었고 이혼을 하네 어쩌네 난리였죠. 제 아내는 저에게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자기가 미쳤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혼하자는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서준이는 내가 키우겠다고 했죠. 당신 같은 여자 밑에서 애를 키우게 할 순 없다고요. 아내는 눈물 콧물 쏟으며 딱 한 번만 봐달라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절절히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 대한 제 모든 마음은 이미 싸늘히 식은 후였습니다. 밖에서 그 지랄을 떨고 다닌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집안까지, 그것도 작은 방에 버젓이 아들도 있는데 집으로 상간남을 끌어들일 수가 있나요? 저는 아내를 죽어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죽어라 빌었고 나중에 장인어른 장모님까지도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주라고 애 생각해서 딱 한 번만 넘어가 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묻을 수 없는 문제라고 끝내겠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고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아들은 포기할 수 없다던 아내와 양육권 다툼 소송도 했죠. 결론적으로 아내는 경제력도 없었고 친정의 도움을 받기에도 힘든 상황이었고 또 모든 것을 알게 된 아들이 엄마가 아니라 저를 양육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그 집을 정리하고 아들과 떠났고 아내는 그 지역에 혼자 남았습니다. 또 그 상간남의 아내가 제 아내를 고소했다고 하고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난 탓에 이혼 후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이혼을 했음에도 아직도 저한테 따로 한 번씩 연락하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 같다, 미안하다,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데 저는 아내를 많이 믿었던 만큼 그 배신감과 상처가 엄청나서 그럴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아들한테는 여전히 엄마고 아들한테 엄마 역할하는 것까진 제가 막진 않겠지만 나한테 당신은 더 이상 아무 존재도 아니다. 남보다 못하다고 분명히 말해두었죠. 저도 단란했던 가정이 깨진 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무엇보다 어린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정말 많이 미안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그 파렴치하고 도를 넘은 행동은 도저히 눈 감아줄 수 없었고 다시 돌아가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그렇게 낯선 괴물이 될 수 있었는지 가끔 생각합니다. 그저 외로웠다는 변명으로 남편과 아들이 있는 가정을 배신하고 아들이 잠든 공간에 낯선 남자를 끌어들인 그 사람. 내가 그동안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나 싶기도 하네요. 어른들의 잘못에 아들에게는 평생의 상처를 준 것 같아 아빠로서 너무나 미안할 따름입니다. 제 아들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평생을 다해 아들의 곁을 지키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겠죠. 제 서툴고 아픈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 HR 기업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어렵게 들어온 회사인데다 탄탄하고 괜찮은 회사라 다니면서 자부심도 있었고 회사 생활도 나름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이라는 게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속한 팀의 분위기는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저희 팀에는 저를 포함해 총 4명의 여직원이 있었는데요. 저보다 2살 많은 유하영 대리, 저와 동갑인 동료, 그리고 2살 어린 후배 사원 희주 씨가 있었죠. 그중 유하영 대리는 저와 입사 동기라 다른 동료들보다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 말고는 하영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개인적으로도 가깝게 지냈죠. 회사 안에서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는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회사 생활의 고충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희주 씨는 싹싹하고 귀여운 막내였고
동갑내기 동료도 무던한 성격이라 큰 문제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어느 날 퇴근 후 하영 언니가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는 언니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더라고요. 저희는 단골 술집에 갔는데 언니는 뜸을 들이다 그러는 겁니다. 나 실은 기획팀 박 대리님 좋아하는 것 같아. 박 대리는 다른 팀의 동료였는데요. 훤칠한 외모와 유머러스한 성격으로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박 대리를 좋아하는 줄은 몰라서 좀 놀랐죠. 어머, 정말? 그랬구나. 전혀 몰랐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 나 고백해볼까 싶은데 해도 되려나? 괜히 회사 다니는 거 서로 불편해지는 거 아닌가 몰라. 글쎄, 근데 언니가 마음이 그렇다면 고백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언니가 후회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해. 고민된다 정말. 며칠 뒤 언니는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박대리에게 고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를 응원했어요. 잘 되길 바랬죠.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박대리는 언니의 마음을 거절했다고 했거든요.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영 언니는 민망해했고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 쪽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뭐 쪽팔린 일이냐고 어깨를 토닥이며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언니가 100배는 아까워. 그런 남자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 더 좋은 사람 나타날 거야. 제 위로에 언니는 기운을 차리는 듯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졌습니다. 그날은 회사 전체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1차였던 고깃집에서의 전체 회식이 끝나고 마음 맞는 젊은 직원들 몇몇이 2차를 가자며 의기투합했습니다. 저와 하영 언니도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끼어 있었고 박대리도 있었어요. 근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긴 저희는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부 다 어느 정도 술에 취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박대리가 제 자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술 기운에 살짝 달아오른 박대리는 저한테 할 말이 있어 보였죠. 무슨 일인가 싶어 아무 생각 없이 그를 쳐다봤는데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술 먹은 김에 용기 좀 내려고요. 저 사실 김 대리님 좋아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왁자지껄하던 동료들의 웃음소리도 멈춘 것 같았죠. 살면서 그토록 당황스러웠던 적은 몇 번 없던 것 같아요. 갑자기? 나를? 이런 자리에서? 당혹스러움에 피가 머리 꼭대기로 쏠리는 느낌까지 들더군요. 저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면 저는 박대리와 업무 외에는 몇 마디 나눠본 적도 없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동료 사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심지어 바로 옆에 하영 언니도 있는데 이런 데서 고백이라뇨.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영 언니를 못 보겠더라고요. 힐끗 쳐다본 언니의 얼굴은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진 채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애써 웃었습니다. 박 대리님 술 많이 취하셨나 봐요. 저는 어색하게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죠. 그렇게 이상하게 자리가 파했고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박 대리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니라며 진심이라며 당황스러웠다면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죠. 저는 미안할 짓을 왜 하나 싶고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저를 갑자기 좋아한다는 것도 좀 황당했지만 그런 자리에서 고백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박대리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나는 지금 연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요. 최대한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전한 거죠. 박대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너무 성급했다며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싸늘하게 굳어있던 하영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하영 언니가 이걸 오해하면 어쩌지 싶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언니에게 오해를 풀고 싶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어제 박대리님한테는 잘 얘기해서 정리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나도 너무 놀란 거 있죠. 박대리님이랑 나랑 아무 사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런데 언니는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걸 나한테 왜 얘기해? 내가 박대리 여자친구도 아니고 나한테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어. 라고요. 언니의 말투가 너무 쌀쌀맞은 겁니다. 저는 좀 당황해서 언니가 괜히 신경 쓸까봐 라고 했지만 언니는 내가 그런 걸로 왜 신경을 쓰겠어. 김대리야말로 신경 쓰지 마. 라며 말을 잘랐습니다. 그 차가운 말투와 표정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저도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뭘 어쨌다고 저러지 싶기도 했거든요. 저랑 박대리님이랑 무슨 썸씽이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속인 것도 아니고 박대리님이 일방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저는 또 바로 거절했고요. 저도 기분이 좀 상하긴 했지만 언니 입장에선 기분이 유쾌하진 않겠다 싶어서 이해했습니다. 또 언니가 괜히 나를 오해하거나 그러진 않았나 보다 하고 말았죠. 하지만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영 언니는 노골적으로 저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업무적인 대화도 최소한으로 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단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대놓고 왜 그러냐고 물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잠시 후 또 모른 채 하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휴게실에 들어서는데 저를 뺀 팀원들이 모여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가만 들어보니 얌전한 척, 고상한 척은 혼자 다 떨더니 그럴 줄 알았다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다가가서 무슨 얘기냐고 물었는데 갑자기 약속이라도 한 듯 말이 딱 끊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색하게 웃으며 일하러 가야겠다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휴게실에서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막혔죠. 막내인 희주 씨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희주 씨는 글쎄요 라며 곤란한 듯 황급히 전화 받는 척 자리를 피하기까지 했죠.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팀에서 완벽하게 소외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늘 함께 식사하던 팀원들이 갑자기 오늘은 각자 먹자며 흩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루는 혼자 회사 근처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너무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를 빼고 흩어졌던 팀원 모두가 한 테이블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배신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죠. 따로 먹는다더니 다들 여기 계셨네요? 그러자 하영 언니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다들 만나게 돼서 여기 앉던가. 그런데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방금 전까지 화기애애하던 대화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저는 꾸역꾸역 밥을 넘겼습니다. 나 지금 따돌림 당하고 있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희주 씨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에 저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뭐냐면 제가 유부남, 총각 가릴 것 없이 남자 남직원들을 전부 후리고 다닌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희주 씨는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얼마 전 저희 팀 과장님과 단둘이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바로 밑에 있는 평범한 국수집이었습니다. 그날은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이라 저와 담당자였던 과장님이 함께 야근을 했습니다. 녹초가 된 채로 퇴근하려는데 과장님이 출출하니까 저녁이라도 먹고 가자며 국수 한 그릇을 사주셨던 겁니다. 그저 잔치국수 한 그릇을 먹고 헤어진 평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모습을 몰래 찍어 악의적인 소문과 함께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유부남인 과장님에게 꼬리를 쳤다더라. 다른 남자 직원들에게도 눈웃음을 흘리고 다닌다더라. 입으로는 연애할 생각 없다면서 온갖 여지는 다 주고 다니는 여우라더라 등등 제 이야기가 온 회사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거죠. 어이가 없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희주 씨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날은 야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식사한 거라고 했습니다. 알아요, 대리님. 하지만 이런 소문이 도는 걸 알고 있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희주 씨는 날 믿어요? 라고 묻자 그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믿죠. 근데 제 직속 상사가 하영 대리님인 거 아시잖아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영 언니가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다음 날 저는 하영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유 대리님, 도대체 왜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제 단도직입적인 물음에 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에? 무슨 소문? 저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거 유 대리님 맞잖아요. 하지만 그 언니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뭐라는 거야? 내가 그런 소문 퍼뜨렸다는 증거 있어? 뭐라고요? 소문 나기 싫으면 처신 똑바로 하든가 회사 물이나 흐리고 다니지 마. 라며 뻔뻔하게 나오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하다고 믿었던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제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 상황이 못 견디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일 밤 억울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다 그만두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한편으로 너무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더러운 오해를 받고 회사까지 그만둬야 되지 싶고요. 그 와중에도 희주 씨만 저에게 위로를 건네거나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주 씨가 걱정돼서 괜히 너까지 미움받으니까 나한테 신경 쓰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착한 후배까지 힘들어지는 건 원치 않았거든요. 저만 아니면 된다고 애써 당당하게 지내려 했지만 동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이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죠. 직장 내 왕따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실감했고 위축이 됐습니다. 저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회사에 휴직계를 제출했죠. 휴직계를 낸 지 이틀 정도 됐을 때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데 다시 희주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희주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만 모르는 단체 대화방이 있다는 것이었죠. 저희 팀원들은 물론 다른 팀 사람들, 심지어 저한테 고백했던 박대리까지 포함된 대화방이었습니다. 희주 씨는 자기가 그동안 몰래 캡처한 대화 내용을 몇 장 보내주었습니다. 그곳은 저에 대한 온갖 험담과 조롱이 난무하는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소문나니까 도망간 거 봤지?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예쁜 척은. 그 얼굴로 어떻게 남자를 그렇게 갈아타는지 이해가 안 되네. 남자들이 보기엔 저런 얼굴이 먹히나? 얼굴은 별로인데 다른 기술이 좋은가 보죠. 그들은 저를 씹는 것을 하나의 놀이처럼 즐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기가 막혀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화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니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사람은 역시 유아영이었습니다.
아마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박 대리가 저에게 고백하자 저에 대한 질투와 증오심에 눈이 멀어 이런 짓을 벌인 것 같았죠. 과장님과 국수를 먹던 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한 사람도 바로 유아영이었고요.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대화방 캡처 내용을 보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희주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부탁을 했습니다. 희주 씨, 혹시 나를 위해서 대화 캡처랑 사실 확인서를 좀 써줄 수 있을까? 수화기 너머로 희주 씨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희주 씨에게도 너무 곤란한 상황이겠죠. 하지만 고민 후 희주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리님, 아시잖아요. 저는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괜히 나섰다가 저까지 힘들어질까봐 무서워요.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많이 미안해. 하지만 나 이대로는 너무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 나 도와줄 사람 희주 씨밖에 없어. 제 절박한 목소리에 희주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그러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리님 혼자 그렇게 힘든데 저도 모른 척하고 동조해서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울게요.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상황까지 어려워질 것을 알면서도 저를 위해 용기를 내준 희주 씨가 너무나도 고마웠죠. 그날 밤 희주 씨는 대화방의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캡처해서 보내주었고 변호사가 요청한 양식에 맞춰 꼼꼼하게 사실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저는 다음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런 일로 경찰서를 가는 게 처음이라 두려웠지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고소장을 접수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들에게 경찰서 출석 요구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비록 단톡방에 참여하긴 했지만 희주 씨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희주 씨 빼고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도 합의도 없다고 못 박았죠. 나중에 들어보니 그들은 경찰서에 가서도 그냥 친한 동료들끼리 한 농담일 뿐이다. 너무 예민한 반응이다. 김대리도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었는데 직장 동료들끼리 그런 소리도 못하냐. 이게 경찰서까지 올 일이냐 등등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에 대한 악의적 소문에 없는 이야기 지어서 퍼뜨리고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당당히 했으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이 일은 당연히 회사에도 알려졌고 인사팀에서 내부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날 저는 회의실에 들어가 저를 둘러싼 임원들과 가해자들을 마주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그들이 저에게 저지른 일들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차분하고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선처하지 않을 거란 걸 분명히 했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가해자들은 저에게 연락해 울고불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영 언니는 거의 매일같이 전화해서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질투심 때문에 눈이 멀었어. 박 대리가 나는 싫다고 깠으면서 너는 좋아한다고 하니 너무 부끄럽고 화도 나고 그랬어. 네가 잘못한 게 아닌데 너한테 그래서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라며 애원했습니다. 한때는 가장 친한 동료였던 하영 언니의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또 회사에서는 일이 더 커지는 걸 원치 않았는지 가벼운 징계로 넘어가려 하더군요. 적당히 화해하고 끝내라 이거였죠. 회사에 압박도 있고 또 가해자들이 싹싹 빌었기 때문에 그냥 이쯤에서 용서하고 끝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희주 씨를 통해 듣게 된 그들의 뒷이야기는 제 마지막 남은 동정심마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여전히 저를 지독한 년, 끝까지 사람 피말리는 년이라 욕하며 이게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 일이냐고 어디 두고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녔다더군요. 그들은 제가 희주 씨는 따로 처벌하지 않길 원하고 선처했다는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희주 씨 앞에서 여전히 제 욕을 했던 거죠. 제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연민의 감정마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 합의 없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들에게 선처 없이 법의 심판을 통해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요. 그렇게 몇 달간의 지루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해자들도 변호사를 고용했고 뻔뻔한 얼굴로 거짓말을 늘어놓거나 그 와중에 제 탓을 하고 싸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가해자들은 각각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전과자가 되었어요. 게다가 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의 억울함이, 저의 고통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판결문을 첨부한 내용 증명을 저희 회사에 보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회사의 공식적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론화 시킬 거라고요.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무마하려던 회사는 제가 공론화 시킨다고 나오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한 것 같더라고요. 회사는 즉시 가해자들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렸고 정직 기간이 끝나자마자 연고도 없는 먼 지방으로 발령내버렸습니다. 사실상의 좌천이었죠. 결국 그들 중 몇몇은 스스로 사직서를 냈고 하영 언니를 포함한 나머지 인원은 발령을 가긴 했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하다가 발령 온 거니 거기서도 좋게 보진 않았겠죠. 기나긴 싸움이 모두 끝난 후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복직하던 날 아침 몇 달 만에 입는 정장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지만 저는 당당하게 제 자리로 갔죠. 이제 그곳에서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희주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저를 도와준 희주 씨에게 몇 번이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사실 다수의 편에 서서 그냥 모른 채 하고 동조할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희주 씨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를 위해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했죠.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맙더라고요. 희주 씨와 저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의지하는 든든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 일은 참 저에게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도 남겼어요. 잘 지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저를 욕하고 비난하고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했다 보니 세상이 너무 무섭고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용기 있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또 저를 도와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못된 사람들도 많지만 저를 도와주려 한 사람도 있었다는 걸 감사하게 여기려고 해요. 마음속에 깊게 팬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기에 가끔씩 악몽을 꾸기도 하고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에 얽매여 주저앉아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싸워 이겨낸 제 자신을 믿고 제 곁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과 함께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기보다 이 경험을 발판 삼아 더 현명하고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